2024년 11월의 쌀쌀한 오후, 두산 감천동의 작은 서점에서 김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녀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친언니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달, 그동안 언니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니가 8억에 달하는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은숙 씨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갈라진 자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산을 둘러싼 자매의 치열한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에 관한 실화입니다. 2024년 9월 15일 부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은숙 씨와 언니 은경 씨는 나란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김종수 씨 향년 85세, 어머니 박명자 씨 향년 82세, 두 분이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말 고아가 됐네요. 은숙 씨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61세의 은경 씨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두 자매는 평생 우애가 깊기로 소문났습니다. 3살 터울의 자매로 태어나 58년을 함께 해온 사이였습니다. 언니 은경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고, 동생 은숙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두 자매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부모님을 지키며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은숙아, 부모님 집은 어떻게 할까?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지 않을까? 은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부터 차근차근 해봐야죠. 은숙 씨가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감천동의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서점과 함께 마련한 곳으로 현재 시세로는 4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예금 4억까지 합하면 총 8억에 달하는 유산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첫 주말, 두 자매는 부모님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머, 이거 봐.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네. 은경 씨가 앨범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뻤네요.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죠? 은숙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도 예쁘다고. 특히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두 자매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도 서로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경 씨가 말했습니다. 은숙아, 부모님 재산 정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우리끼리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고. 그럴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연락해 볼게. 은숙 씨는 언니의 신중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언니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두 자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언니, 오늘 서점에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부모님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어제 부모님이 자주 가시던 마트에 갔는데 사장님이 안부를 묻더라고.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고 하시면서 두 자매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서로만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숙 씨는 언니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컸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언니가 매일 안부를 챙겨주고 주말마다 만나자고 하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은숙 씨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자매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서로의 존재로 채워가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 후 2주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두산 중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김은숙 자매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희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은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경 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은숙 씨는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 나 김종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부산 감천동 소재 주택과 토지 일체는 장녀 김은경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예금과 기타 모든 재산은 장녀 김은경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차녀 김은숙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서점 건물만을 상속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김종수.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억에 달하는 유산 중 자신은 서점, 건물 시세 1억 정도만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언장 내용이 명확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 다툼을 하셔야겠지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경 씨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하지만 은숙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서점을 지키며 효도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저에게도 항상 고맙다고 하시면서 서점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모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은경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언니의 태도가 너무 차분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왜 이렇게 덤덤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서점을 부탁하셨는데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은수가 부모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야. 혹시 내가 서점만 물려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보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언니는 7억, 저는 1억.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자매니까. 은경 씨의 말에 은숙 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서점 잘 부탁한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은숙 씨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 씨는 서점을 열면서도 계속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이 서점을 지키며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결국 서점만 물려받게 되다니. 단골 손님인 7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은숙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버님이 평소에 사장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유 원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일도 많다던데. 할머니의 말에 은숙 씨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유 원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부터 은숙 씨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공개 다음 날인 10월 1일, 은숙 씨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언니, 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뭘? 유 원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셨을까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은경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그런 생각 그만해. 부모님 뜻이야. 하지만 언니, 아버지가 평소에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잖아요. 서점 지킨다고 얼마나 고마워하셨는데. 그래도 유 원장은 유 원장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은숙 씨는 언니의 차가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언니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 혹시 변호사님께 유 원장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뭘 확인해? 변호사가 확인해서 가져온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필체 감정 같은 걸로. 은수가, 은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부모님의 유 원장을 의심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뭔가 조작했다는 거야? 갑작스러운 언니의 화에 은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언니와 이렇게 큰 소리로 말다툼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뭐? 너는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진짜 뜻이 궁금할 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58년을 함께 해온 언니와의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 씨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안은 지난주에 정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은숙 씨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만년필과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메모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여러 가지 메모들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필체를 유 원장의 필체와 비교해봤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유 원장의 글씨가 평소 아버지 글씨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 씨였습니다. 은수가 여기 있었구나. 언니, 아까는 내가 너무 화를 냈네. 미안해. 은경 씨가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도 미안해요. 괜한 의심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로 싸우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이제 그만하자. 은숙 씨는 언니의 화해, 제스처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제게 그렇게 고마워하셨는데. 은수가, 부모님 마음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 아마 언니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보지. 그리고 말이야. 은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도 그렇고, 돈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은숙 씨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 씨는 서점 2층 자신의 작은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니와 통화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일까요? 은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언니와 싸우기는 싫지만 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인터넷으로 필체 감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알아봐야겠어. 은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10월 2일 아침, 은숙 씨는 서점 문을 열기 전에 부산의 한 필적감정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적감정 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유언장인데 평소 필체와 다른 것 같아서요. 유언장 감정이군요. 원본과 비교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아버지가 평소 쓰신 메모지들과 편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오늘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은숙 씨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후 2시 부산 서면의 한 감정기관에서 은숙 씨는 전문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박사는 20년 이상 필적 감정을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세요. 은숙 씨가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김 박사는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교할 자료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메모지와 편지들을 펼쳐놓자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보이네요. 정말요? 네. 필압이나 글자의 기울기, 특히 무과 응의 모양이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은숙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은숙 씨는 감정비를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언니와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매일 하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은숙 씨는 언니에게 필적 감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10월 5일 서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 손님인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언니분과 사이가 어떠세요? 며칠 전에 우연히 보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별일 아니에요. 부모님 일 때문에 좀.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긴데 언니분이 몇 달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드나드셨다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을요? 네. 우리 동네 김 씨 아주머니가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데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요. 은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생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변호사 사무실을 가셨을까요? 은숙 씨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니가 미리 유언장을 준비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은숙 씨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구석구석 뒤져보니 평소 아버지가 쓰시던 메모들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기록을 적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와 투약 기록이 아버지의 필체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셨는데 정말 유언장만 안 쓰셨을까? 은숙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10월 9일 드디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은숙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오후에 감정기관을 찾은 은숙 씨 앞에 자세한 분석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 원장의 필체는 평소 아버님의 필체와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요? 네, 필압, 글자 간격, 특정 문자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김과 숙 글자의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은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유 원장은 위조된 거예요? 필적 감정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감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숙 씨는 감정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유 원장이 위조되었고 그렇다면 범인은 언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58년을 함께 해온 친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언니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은숙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에게 필적 감정 결과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은숙 씨는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생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는 증언을 더 수집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살던 동네의 김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아주머니는 그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며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 은숙이 딸, 왜 왔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응. 그럼 내가 몇 번 봤지. 여름부터였나? 한 달에 한두 번은 갔던 것 같아. 여름부터요? 그때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네요. 그렇지.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변호사 사무실을 가나 싶어서. 은숙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가 정말로 부모님 생전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글쎄, 마트 사장님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숙 씨는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마트 사장님은 동네의 소식통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 은숙이. 부모님 일 때문에 힘들지? 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저희 언니가 전조사 사무실 다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응. 있어. 여러 번 봤지. 그런데 왜? 그냥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궁금해서요. 한 석 달 전부터. 처음에는 부동산 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가더라고.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갔던 것 같아. 두 명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생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 씨는 용기를 내어 박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은숙입니다. 혹시 실현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유 원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박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은숙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언니가 이전에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산 분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언니가 미리 준비했다면, 준비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은숙 씨는 필적 감정 결과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이 위조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전문기관에서 정식으로 감정받은 결과입니다. 박 변호사는 감정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김은경 씨가 몇 달 전부터 유 원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정말요? 네.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유 원장은 아버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요?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아버님을 직접 뵌 적이 없거든요. 은숙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생전부터 유 원장을 계획했고 직접 위조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은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만 언니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 씨에게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아,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언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괜찮아? 은숙 씨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인가? 언니,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해려. 알겠어. 부모님 집에서 만날까?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8년 자매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언니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유 원장이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10월 12일 오후 3시 부모님 집에서 김은경, 김은숙 자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를 위로하며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은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뭔데? 언니가 부모님 생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신 게 맞나요? 은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이웃분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셨다고. 아, 그거. 은경 씨가 망설였습니다. 부동산 일 때문에 갔었어. 부동산 일이면 평소 아는 변호사님께 가시지. 왜 굳이 박준혁 변호사님께 가셨어요? 은경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유 원장 필적 감정 결과서요. 은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아, 너 뭘 했어? 언니가 먼저 뭘 했는지 말해주세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 원장이 위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경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니, 은숙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정말 언니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 유 원장을 위조한 거예요? 은숙아, 5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8억 때문에? 은경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 것 같으니까 말할게.
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내가 썼어. 은숙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은경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몰라요? 말해봐요. 내 사업이 망했어. 은경 씨가 드디어 털어놨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이 5억이 넘어버렸어. 은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 유언장을.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채권자들이 매일 닥달하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 은경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시면서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 그런데 상담받으면서 생각이 든 거야. 어차피 부모님도 언니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그래도 위조는 범죄잖아요. 알아.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는 서점도 있고 혼자 살면서 돈도 많이 안 들잖아. 나는 빚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 은숙 씨는 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럼 저한테 말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5억을 어떻게 도와줘? 너도 그렇게 큰 돈은 없잖아. 그래도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혼자 이런 짓을 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은숙 씨는 배신감에, 은경 씨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경 씨가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예요? 이건 범죄라고요. 그럼, 나를 신고할 거야? 은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언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죠? 변호사님도 알고 계시고,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은경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은숙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김은숙 씨,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언니랑 함께 있는데 함께 가도 될까요? 네.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오세요. 전화를 끊고 은숙 씨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변호사님이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해요. 함께 가요. 뭔 발견?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두 자매는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경 씨가 말했습니다. 은수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언니,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너는 부모님 유산을 제대로 받아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은숙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죄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두 자매 앞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김은경, 김은숙 자매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김은숙 씨가 필적 감정 결과를 보여주신 후 저도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사실 김은경 씨가 가져오신 유언장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언장 작성자는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은경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씨, 박 변호사가 은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버님이 직접 유언장을 써서 주신 건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은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변호사님, 제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은경 씨가 사정했습니다. 은경 씨는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5억의 빚,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들,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까지. 그래서 부모님 유산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혼자 살면서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위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은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 씨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언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말했으면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너한테 어떻게 말해? 언니가 사업 망해서 5억 빚졌다고? 너무 부끄러웠어. 부끄러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은경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은경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은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털어놓겠어요. 은경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상세히 고백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물도 안 팔리고 투자한 건물들도 손해를 보게 됐죠. 그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올해 들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은경 씨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더욱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 거군요.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였어.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경 씨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유언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어떻게 아버지 글씨를 따라 쓸 수 있었어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글씨를 따라 쓰는 게 취미였잖아. 서예를 배울 때도 아버지 글씨를 모방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쓸 수 있었어.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다른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은경 씨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한테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다른 방법이잖아요. 5억이야. 5억.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래도 시도해봤어야 했잖아요. 언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두 자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8년 자매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진정시켰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김은경 씨는 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고 피해자인 김은숙 씨가 선처를 호언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니를 처벌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그때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른 곳에 유언장을 남기신 것은 아닐까요? 다른 유언장이요? 네. 보통 중요한 문서는 여러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숙 씨와 은경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다른 유언장을 남기셨을까요? 박 변호사의 제안을 들은 후 김은경과 김은숙 자매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른 유언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재부터 시작하자. 중요한 문서는 거기 보관하셨을 거야. 두 자매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책장 뒤, 서랍 깊숙한 곳, 심지어 액자 뒤까지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도 찾아보자. 은경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장 모든 곳을 뒤져봤지만 유언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없나 봐요. 은숙 씨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거실이나 부엌도 찾아보자.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두 자매는 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언니, 정말 없나 봐요. 박 변호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지만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셨는데 유언장을 안 남기셨을까? 은경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인생의 마지막 의사를 남기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언니, 혹시 은행 금고에 맡겨두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날 밤 은숙 씨는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우리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숨바꼭질 많이 했죠? 그럼 내가 항상 침실 침대 밑에 숨었잖아. 언니는 항상 찾아내셨잖아요. 두 자매는 잠시 화해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아버지가 거래하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정말 없나 봐요. 은숙 씨가 낙심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은경 씨가 말했습니다. 은숙아,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으로 가야 해. 그럼 우리가 반씩 나눠 갖는 거야. 그런데 언니는 빚이 있잖아요. 제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내 문제야. 너는 정당하게 내 몫을 받아야 해. 은숙 씨는 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언니는 언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찾아볼까? 혹시 모르잖아. 두 자매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중 은숙 씨가 벽 한편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 서랍장 언제 여기 갖다 놨죠? 글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은숙 씨가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은경, 은숙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유언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아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나마 전하고 싶다. 은경아,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언니로서 동생을 챙기고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하지만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 은수가, 너는 항상 서점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내 덕분에 아비의 꿈이 이어질 수 있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지킨 서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한다. 집과 예금 모든 것을 두 딸이 정확히 반씩 나누어라. 언니라고 더 가져야 할 이유도 동생이라고 적게 받을 이유도 없다. 두 딸 모두 아비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무엇보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평생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두 딸 모두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아버지 김종수. 편지를 다 읽은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편지를 읽은 후 김은경과 김은숙 자매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갈등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걱정하셨구나요. 그러게, 특히 나한테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하시네. 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제가 미안해요. 진작 언니 상황을 알았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은수가. 잘못은 내가 했어. 너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이런 짓까지 저질렀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아버지의 편지 한 장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죠? 5억 빚은 어떻게 해결하죠? 그건 내 문제야. 유산을 반으로 나누면 내 몫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고. 언니,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서점도 함께 운영하실래요? 은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아버지도 서로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언니 혼자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함께 해요. 은경 씨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는 자매잖아요.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8년 자매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자매는 함께 박준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편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언니가 위조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은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진짜 유언장이 나왔고 피해자인 김은숙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지만요. 은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상속 절차를 마친 후 두 자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4억의 집과 4억의 예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각각 4억씩 갚기로 했습니다. 언니, 4억으로는 빚을 다 갚기 어렵죠? 어쩔 수 없지.
나머지 1억은 내가 천천히 갚아나가야지. 그럼 제 몫에서 1억을 더 드릴게요. 안 돼. 그럼 너는 3억밖에 못 받잖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혼자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니 빚부터 갚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은경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정확히 반씩 나누라고 하셨어. 나는 내 몫 4억만 받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결국 두 자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히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신 언니, 서점을 함께 운영해요. 부동산 일 그만하고 여기서 함께 일해요. 정말, 네. 저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어요. 언니가 함께 해주시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경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짓을 해놓고도 동생이 이렇게 배려해 준다니. 은수가, 내가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몇 주 후, 두 자매는 서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층은 기존대로 서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작은 카페를 만들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언니,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기념해서 종수서점 카페는 어때? 좋아요. 새롭게 단장한 서점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은경 씨의 사업 경험과 은숙 씨의 서점, 운영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부모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유언장 위조했을 때. 무서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 이제는 어때요? 속이 시원해. 비록 빚은 아직 다 못 갚았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게 마음 편해. 은숙 씨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해요. 서로 도우면서. 그럼 우리는 자매니까. 두 자매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은숙 씨가 속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약속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서점 운영해요.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어. 58년 자매의 후회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부산 감천동의 종수서점 카페는 동네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은경과 김은숙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손님이 정말 많네요. 은숙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주말이라서 그런가 봐. 아이들도 많이 왔고. 은경 씨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서점 한편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꿈꾸던 공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들, 커피 맛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책도 많이 읽어야 해. 은숙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후 무렵, 각준혁 변호사가 서점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들러서 두 자매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진짜 유언장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경 씨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좋게 해결됐네요. 그런데 빚은 어떻게 되셨나요? 많이 갚았어요. 서점 카페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1년 더 운영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이 힘을 합치니까 이런 일도 가능한 거죠. 그날 저녁 문을 닫은 후 두 자매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언니, 6개월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게,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언니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5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나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은경 씨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내가 너한테 진짜 고마워. 그때 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잖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두 자매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서로 도우라고 하신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사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자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혹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저희 이야기가 기사가 될까요? 은숙 씨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화해로 푸시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서요. 두 자매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은경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라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은숙 씨가 답했습니다. 5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정말 배신감이 컸거든요. 저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은경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동생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빚 때문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화해하게 되셨나요? 아버지의 진짜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요. 은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산 갈등을 화해로 푼 자매, 함께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점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머니 유언장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확인해 봤나요? 두 자매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은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동생에게 상황을 말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몇 달 후, 두 자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가 온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요? 은숙 씨가 놀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세요. 특히 시니어층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두 자매는 고민 끝에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12월,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유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 친언니였다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송된 것입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들, 이미 갈등을 겪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두 자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청자들. 저희도 형제간에 10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는데 다시 연락해봐야겠어요. 언니와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합의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두 자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은숙 씨가 감동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겪은 힘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은경 씨도 뿌듯해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 첫날 아침, 두 자매는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숙 씨가 인사했습니다. 저희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화해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은경 씨가 덧붙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두 자매는 지난 인연을 되돌아봤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바뀐 것입니다.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야.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넘게 함께한 자매의 정이 실현을 통해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요. 맞아. 돈이나 재산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 김은숙 자매의 이야기처럼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니까요.